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에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는 아내가 몽골에서 이제 김권사 그 전시회가 있어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몽골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면적은 한반도 전체 면적의 7, 8배 정도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넓고 푸른 초원, 우리 그 골프장 같은 홈그라운드가 그냥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푸른 초원에 사람은 거의 안 보이고 말, 양, 소, 낙타, 염소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이나 뭐 소나 염소나 전부 애미가 자기 새끼 하나씩은 꼭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다 그 가족, 패밀리들이 몽골이 뭐 유목을 한다든가 사람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갖다 풀어놓으면은 뭐 사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들판에 걔네들이 스스로 자기 가족 돌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자연적으로 죽은 말이 쫙 발뻗치고 드러누워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아무튼 평화로운 그런 들판이었습니다. 고원지대라서 여름에도 날씨는 선선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 하도 추워서 가져간 옷을 다 껴입고 그리고 추위를 견디느라고 오히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고 한국에 도착하니까는 이게 웬 비서는 제대로 되었는데 관광으로서는 사실은 너무나 개발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자연의 초원이나 밤하늘의 별 이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양 삼아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느라고 한 달 살이 정도 가서 하겠다 그러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악동 뮤지션 제가 좋아하는데 그 남매가 왜 나왔는지 알게 되겠어요. 놀이가 없어. 그냥 몽골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말 타고 다니는 거 외에는 별다른 놀이가 없으니까 얘들이 기타 하나 생겼으니까 두 남매가 그냥 온 세계의 노래를 다 그걸로 부르고 즐겼을 상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 나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은 좀 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 자체가 온통 땜빵인 도로라서 우린 제법 인원이 돼서 이제 버스를 빌려서 다녔는데도 이제 중간 버스니까는 퍽 하고 뛰면은 가서 머리바지를 천장 계속 받아내야 되고 옆구리 뭐 결리고 뭐 계속 그렇게 통통거리면서 갑니다. 온천을 하기 위해서 포장도로 비포장도로를 9시간을 달려가서 온천을 했습니다. 분명 물은 좋은 물인데 모기들이 달려들어서 헌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사우나 생각이 간절하더라고. 수도 울란바토르는 인구 100만이 사는데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0만 도시는 뭐 세고 셌잖아요. 그런데 거기 시내에서 한번 정체가 생기면 그
시내를 벗어나는데 3시간, 4시간 돼도 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을 하고 갔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일정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한국하고 일본에서 건너간 낡은 차들, 한국은 버스하고 승합차, 뭐 무슨 어린이집, 뭐 무슨 교회, 뭐 무슨 태권도, 그걸 안 지운대요. 그게 저 브랜드라고. 그래서 이 째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들이 그냥 다니고 있고, 승용차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의 토요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 된 그런 차들이 온갖 매연을 다 품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그 외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백만 도시가 이렇게 까만 캡이 쓰여져 있습니다. 매연으로. 우리 그 미세먼지가 한참 셀 때 한 100 정도 되면 막 경보하고 난리 나고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럴 때 보통 3,000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초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몽골리아는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한때 원나라로 중국 대륙도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중국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몽골의 몽골의 지도부는 그 지긋지긋한 중국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비에트 군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 세력을 몰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결국은 소련 군들이 와서 중국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곱게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그 이후에 소련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소련의 지배 아래서 70년을 지냈고 몽골의 모든 역사는 다 삭제됐습니다. 다 지워졌고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이 남아있고 징기스칸 동상 하나 덜렁 세워진 광장이 있을 뿐 그 나라의 모든 유적들은 다 역사 지우기로 중국에 의해 러시아에 의해 다 청산되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관련된 기념물들만이 몇 개 존재합니다. 외세를, 그것도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알 수 있는 표본입니다. 이렇게 70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하면서 그 연방들을 전부 독립시켰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뭐 등등 뭐 다 여기 독립할 때 몽골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러시아 문자를 그대로 쓰고 러시아의 모든 문화들이 그냥 남아있고 그 지배 아래 있습니다. 거기도 러시아 청산이 안 돼 있는 거죠. 러시아가 세운 승전 기념탑 앞에 우리 한국민들이 세운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관도 하나 이렇게 계류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이태준 열사는 세브란스 의전에서 현대적 의학 교육을 받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운반하거나 되었고, 그리고 의혈단 활동을 했습니다. 의사를 하면서 조용히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일본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태준을 찾기 시작하자 중국으로 일단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안전하지 않자 중국에서 몽골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의술을 펼쳤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었고,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소문이 나서 몽골 왕실의 병을 담당하는 그런 왕어의라고 그럴까요? 왕실의 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러시아에 의해서 암살 당하고 요절했습니다. 몽골에서 요절한 거죠. 그는 몽골을 위해서 일했지만 몽골을 지배한 러시아는 이태준이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나라는 물론이고 그 나라의 어떤 인물들까지 누가 부각되고 그러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나라가 주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런 것을 절감하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해묵은 징기스칸 동상 하나가 있을 뿐 처참하게 지워진 몽골의 역사를 보았고, 아직까지 러시아의 문화가 지배하고 러시아의 문자를 쓰고 수많은 러시아의 흔적 아래 있는 몽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이 무시무시한 폭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정말 요즘 이상하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게 될 줄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에 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도 우리 송파 시민들이 가졌지만, 이 정부가 임명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는지 아니면 자발적이었는지 이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계속 추궁하니까 뭐가 논쟁적이냐, 어떤 논쟁이 있냐 그러고 추궁하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안부가 개별적 사안이라는 말은 국가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게 아니고 개개인이 자기들 그냥 몸 팔기 위해서 취업한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방송을 책임지는 방통위원장이라니 참 끔찍합니다. 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이 취임했습니다. 그는 강점기의 조선인은 모두 일제 신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점기의 모든 인원들은 전부 일제 신민이었기 때문에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래 일본 신민인데 저희 나라 사람들 저희가 갔다 했는데 강제 징용했다 이런 말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인데 그 주권을 가진 그 나라가 전부 움직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거죠. 그는 일본군 장교로 독립운동가 토벌에 나선
백선엽을 비롯한 극우 인사들을 찬양합니다. 그의 취임 일성은 그동안 친일파의 오명을 쓴 사람들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 하는 것이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참 독립기념관인지 친일기념관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급기야 올해 광복절 기념식은 둘로 나뉘어서 치러졌습니다. 나라가 새 빛을 받았는데 두 나라가 생긴 겁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슬픈데 이 남쪽이 아직도 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둘로 갈라지게 됐다. 그 정도 포션이 되는가? 참 의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본산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창자인 김낙년이 임명되었습니다. 그 역시 위안부와 징용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내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건 몇 명이나 된다고. 근데 우리의 정신과 역사를 교육하고 주관하는 모든 부서에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톡톡 뽑아서 그 갖다가 놓는 거 보면은 그 윤석열의 머리는 도저히 안 될 거고, 누군가 뒤에서 이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기획된 힘이 움직인다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그동안의 국민적 합의들을 무시하고 이들이 펼쳐낼 반민족, 반역사, 매국 행위들을 그 사람들 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고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진숙이 탄핵당해서 중지됐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뭐 1년이 걸린다든가 뭐 얼마 하는데 그동안 매번 또 봉급은 그대로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제 총독부인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담당하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까지도 한결같은 역사관을 가진 자들이 다 강탈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급기야 부산의 분포중학교는 전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식민지 근대화론 영상을 학교에서 방영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건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해서 그게 알려졌어요. 일제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일제의 통치 때문에 우리가 좀 먹고 살게 됐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방영할 수 있습니까? 보수의 싱크탱크라는 낙성대 연구소 소장도 역시 그런 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승만을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올해는 한술 더 떠서 아예 공영방송 KBS가 광복절 특집으로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 기적의 시작을 방영했습니다. 이승만의 친일 독재 행적을 미화하고 백선엽, 황장엽 같은 극우 인사들이 인터뷰로 등장해서 구성된
그런 다큐입니다. KBS 노조를 비롯해서 뭐 내부 외부에서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결국은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땡땡땡 빵 하고 0시가 되자마자 KBS에서 일본 기모노를 입은 여자들이 막 튀어나와서 기미가요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그 영화가 뭐죠? 저 오페라 나비 부인이 방영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기는 좌우가 바뀐 채로 나오고요. 그 광복절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빵 그걸 터뜨렸다는 게 제가 아주 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기획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광복절 아침 딱 그 시간이 터지자마자 일본 기모노들이 쫙 등장하게끔 그렇게 점령했다. 완전히 신자입니다. 신자. 일제의 신자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죠.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한 광복은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되는 통일이어야 한다 하며 자유민주와 통일로 자유민주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뭐 무슨 독트린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유하자면 우리 둘이 통일돼 하나가 되려면은 네가 죽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너를 죽여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 진짜 통일론입니까? 독트린이라고 그러는데 독트린이 개가 틀이 많은 소리를 말하는지. 그동안 해군에서 수십 년간 계속해온 독도 방어 훈련도 올해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 독도 수호는커녕 그 남쪽 바다에서 일본군을 끌어들여서 서로 짝짝꿍이 돼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월 7일에는 4대 세습 족벌 언론인 방씨 왕조가 조선일보죠.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설을 썼습니다. 제목부터 일본 구구 세력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1년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염수 괴담 1년 그게 사설의 시작 제목입니다. 여기저기 대대적으로 나라를 우리째 뒤흔들는 그런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 더위보다도 더 곤란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거지? 우리 정부가 무슨 정부지? 아니, 몹시 혼란스러워요. 이것은 여야 간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했던 우리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복한 지 79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 역사가 그 어둡던 시대를 향해 뒤로 돌아갔다고 일제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려 지켜온 가치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역사, 그 정통성을 뒤집어 엎는 큰 혼란입니다. 이는 이상기후의 폭염을 능가하는 괴로움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메스꺼움입니다. 나라의 정신이 흔들리고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여파는 수백 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해방 80년을 앞둔 우리는 때 아닌 친일파 몰이와 독립전쟁을 펼쳐야 할 운명에 있습니다. 올해 광복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온 나라의 주권과 역사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